아줌마, 잠깐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 여자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핏줄도 아닌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마음을 줬어요? 저 사람 남의 운명을 대신 잊고 산 거예요. 문 밖에 까치가 3번 우는 그 밤을 조심해요. 그 여자는 당신 인생을 바꾸러 온 사람이에요. 금자 씨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돌아보았을 땐 천막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금자 씨는 올해 73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은 길었죠. 준혁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며 버텨냈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은 없어도 자식 하나 반듯하게 키운 것만은 세상 누구보다 자랑이라 여겨왔습니다. 2년 전 세연은 준혁이의 2번째 아내가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도 점잖고 표정도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준혁이가 원한 결혼이라 참고 받아들였지만 함께 살아보니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 예의 뒤에 감춰진 속내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금자 씨는 세연과 함께 시장에 나갔다가 낯선 무속인을 마주쳤습니다. 점집 앞을 지나는 순간 허름한 차림의 여인이 다가와 금자 씨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죠. 그 여자 피해야 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법이죠. 그 말이 귓가에 내려앉은 뒤로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불안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낯설고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아무 소리도 없이 부엌을 서성이던 세연의 뒷모습. 그 손에 들려있던 검은 봉지 안에서 반짝이던 금속성 물체. 금자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끝내 묻지 못했고 그날 이후 방문에 잠금 장치를 걸게 되었습니다. 요즘 금자 씨는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바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말도 줄었습니다. 무속인의 말이 그저 망상이었기를 바라면서도 어쩐지 일상이 서서히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걸까? 금자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되뇌고 있습니다. 금자 씨는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26에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낸 뒤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남기 위해 종일 일만 했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고 오후엔 건물 청소, 밤에는 야식 배달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금자 씨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혁이만 잘 자라준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들은 금자 씨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 가고 여행 갈 때 준혁이는 집안일을 도왔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금자 씨는 그런 아들이 미안하고 대견해서 더 많이 주고 싶었죠.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보냈고 장학금에 야근까지 병행하며 의무감에 가까운 희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병원 행정직에 취직했을 땐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기뻤습니다. 처음 며느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는 말에 걸리는 게 있었지만 준혁이가 고집을 꺾지 않았죠. 엄마, 세연이 좋은 사람이야. 다시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금자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보다 안정, 설렘보단 실용을 추구하는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연은 첫인상만큼이나 완벽하게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식사 예절도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붙질 않았습니다. 정이 간다는 느낌보다 마치 누군가 훈련된 듯한 인상을 준달까요? 눈을 마주쳐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고 혼잣말조차 하지 않는 게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자 씨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걸까,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옛사람일까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미세하게 엇나가기 시작했죠. 문을 조용히 닫는 습관, 전화 통화할 땐 꼭 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 심지어 어느 날은 밤중에 불도 없이 화장실에 앉아 무언가를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아내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민감하신 거 아냐? 세연이 그럴 애 아니야. 그럴수록 금자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의 움직임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점점 평범한 일상조차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속인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세연과 함께 시장을 돌던 길 골목 어귀에서 점집을 지키던 여인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그 사람 가까이 두지 마세요. 아주 오래 전부터 어긋난 사주입니다. 평생 미신 따위 믿지 않고 살아온 금자 씨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찬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금자 씨는 며느리를 향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었고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을 처음 봤던 날의 기시감. 그리고 어느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간 듯한 익숙한 눈빛. 그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가족의 그림자였던 걸까요? 금자 씨는 요즘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세연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부엌에 있는지, 방에 있는지, 혹은 외출했는지. 그게 하루의 첫 번째 일이 되어버린 건 그 무속인을 만난 날 이후부터였죠. 세연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공손하고 집안일도 빠짐없이 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자 씨는 그런 세연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 창문을 닫는 손끝, 생선살을 발라내는 칼날의 각도,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의 배열까지도 어딘지 모르게 계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금자 씨는 세연이 외출한 틈을 타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불 밑 화장대 서랍, 옷장 속 가방. 그렇게 평소라면 감히 하지 않았을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 속옷 사이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엔 손편지 한 묶음과 병원 진단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고 수신인은 세연아였습니다. 그중 몇 통에는 준혁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용은 애틋함보다는 집착에 가까웠죠.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금자 씨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한 장에서 익숙한 병원 로고와 함께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죠. 7년 전. 당시엔 준혁이 자신도 기억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날 밤 금자 씨는 처음으로 세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예전에 우리 준혁이 알았니? 세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준혁 씨 소개로 처음 알게 됐죠. 그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금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금자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진 이유는 새벽 3시에 현관 비밀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3번이나 틀렸기 때문이었죠. 그 시간 집 안에 있던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자신과 세연. 세연은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금자 씨는 알아챘습니다. 그날 이후 방문을 잠그는 일은 본능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세탁기 뒤편에서 오래된 구두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휴대폰 2대가 들어 있었고 한 대에는 통화 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엔 은밀한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하나의 연락처는 은정 언니라고 적혀 있었죠. 그 이름은 금자 씨가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들었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날 어떤 여자가 조문객 중 하나에게 귓속말을 하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세연이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그 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기억과 지금의 세연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금자 씨는 서서히 확신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 어딘가에 누군가 모르게 묻힌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뿌리내려 있었어요. 금자 씨는 요즘 모든 것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연의 눈빛, 준혁이의 말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스럽게 다가왔죠. 누군가 자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고
집안이 점점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이에게 말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떠오르는 건 늘 똑같은 반응뿐이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세연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했어? 그는 여전히 세연의 편에 서 있었고 그럴수록 금자 씨는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도 휴대폰을 소리 없이 진동으로 바꾸고 메모를 남기기보다 작은 수첩에만 기록을 하기 시작했죠. 외출할 땐 일부러 돌아가며 골목길을 택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겐 과한 경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금자 씨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엔 지금 보이는 것 외에 분명히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금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며느님 전에 우리 병원 응급실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 한마디는 금자 씨의 뒷덜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세연은 이 근처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결혼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준혁이는 처음부터 그 틀 안에 들어간 것 아닐까요? 불안이 현실이 되는 건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입니다. 그날 밤 금자 씨는 거실 소파 아래에 떨어진 메모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11월 17일 마지막 단계. 침묵 유지.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이 글씨는 금자 씨가 며칠 전 수첩 속에서 봤던 세연의 메모장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의 마지막 단계인지, 누가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다음 날 금자 씨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 초안과 진술서를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증거 하나라도 남기려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금자 씨는 부엌에서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르르 복도로 사라졌죠. 주방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가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집안, 사라진 가위, 그리고 침묵하는 며느리. 그날 이후 금자 씨는 잠을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불 꺼진 방 안에서 귀를 곤두세운 채 누워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자 씨는 집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준혁이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세연은 그날따라 조용히 빨래를 널고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했죠. 전화기도 지갑도 약통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금자 씨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새벽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메모의 침묵은 누구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금자 씨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혁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짐은 그대로고 휴대폰도 두고 나가셨습니다. 담당 경찰은 초반엔 단순 가출로 보았습니다. 치매나 우울증 이력이 없냐는 질문도 나왔죠. 하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규칙적인 분이에요. 혼자 말없이 나갈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가볍게 수첩에 메모했지만 수사는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정황상 강제적인 실종의 흔적은 없었고 주변 CCTV에서도 이상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죠. 세연은 그저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괴로워할 때면 말없이 곁을 지켰고 필요하면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멀리 가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요즘 고령자들,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많다잖아요. 그 말엔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묘한 거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집안은 차분해졌습니다. 식탁엔 반찬이 정갈하게 놓였고 거실은 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가장 큰 변화는 세연이 금자 씨의 방을 하나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이었죠. 왜 어머니 방 정리 안 해? 혹시 돌아오시면 혼란스러우실까 봐요. 익숙한 게 그대로 있어야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려처럼 들렸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세연은 평소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금자 씨가 가장 아꼈던 그 작은 책상 서랍조차 먼지 하나 닦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준혁이는 우연히 방 안구석에서 노트를 한 권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고 겉표지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자 씨의 필체로 된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세연은 거짓말을 한다. 11월 17일. 마지막 단계. 그날 밤 가위가 사라졌다. 혹시 나만 이상한 걸까? 노트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준혁이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트가 사실이라면 금자 씨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중심에 세연이 있었다는 암시가 반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곧 준혁이는 노트를 덮고 말았습니다. 설마 세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셨던 걸 수도 있어.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불안이 어지럽게 출렁이면서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몇 달 전 세연이 몰래 통화하던 뒷모습. 작은 목소리로 말했던 그 대사. 지금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그 말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금자 씨의 방 한 구석에서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나무함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자 씨가 사라지기 전날 밤 남긴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준혁이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가 남긴 수첩의 글귀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고 세연의 표정 하나하나가 자꾸만 낯설게 느껴졌죠. USB엔 누군가 일부러 쓴 듯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진실을 원한다면. 금자.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엔 영상 파일 몇 개와 이미지, 그리고 워드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모두 짧았지만 화면은 선명했죠. 거실 한편에 설치된 작은 CCTV 카메라가 담은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세연이 조용히 거실로 나와 주방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은색 가위가 들려 있었고 발끝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다음 날 오전. 금자 씨가 조용히 그 서랍을 열어 가위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 그 표정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조용했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섬뜩한 감정이 전해졌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자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습니다. 문서엔 금자 씨가 그동안의 이상한 점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죠. 세연이 밤마다 반복해서 외출하는 시간, 주방에서 들리던 이상한 속삭임, 그리고 무엇보다 몇 년 전 준혁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누군가 병원 근처에서 그를 몰래 지켜보던 정황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 끝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집에 없다. 세연은 처음부터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다. 준혁이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 늘 얌전하고 다정했던 세연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날 밤 준혁이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리 언제 처음 만났었지? 그 순간 세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금방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소개팅에서였잖아요. 그 웃음은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어딘가 어긋난 퍼즐 조각 같았죠. 그날 이후로 준혁이는 다시 USB를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의 진실은 이제 덮을 수 없는 무게가 되었고 세연은 여전히 조용히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이름 하나가 금자 씨의 기록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이름은 은정. 그리고 그 이름은 준혁이가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어떤 사고와 연루된 인물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이는 다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번 반복해도 영상 속 장면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세연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은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금자 씨의 기록엔 이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고 어떤 문장에선 그날 은정 언니와 함께 병실에 있었다는 구절까지 적혀 있었죠. 준혁이는 곧장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그 시절, 병실 앞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던 기억.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던 여자. 그 모습은 지금 세연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는 아내 몰래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은정, 강세연, 병원 사고, 의심, 수많은 키워드를 조합한 끝에 한 오래된 블로그 게시글을 찾아냈죠. 당신의 가족이 위험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 그 아래엔 익명으로 남겨진 수많은 글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아이디가 낯익었습니다. EUNJUNGR3턴. 그 계정은 5년 전부터 활동이 끊긴 상태였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글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은 다른 얼굴로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게. 준혁이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이전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고 그 모든 과거를 지운 채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에게 모든 것을 묻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세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여보, 저녁 먹었어요?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놓인 노트북에 USB를 꽂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을 맴돌던 은색 가위, 서랍을 여는 손, 그리고 천천히 닫히는 안방문. 그 영상이 끝나자 세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죠. 어머니, 결국 USB까지 남기셨네요. 참 끈질기신 분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준혁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얼굴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말했죠. 준혁 씨, 내가 누구였든 그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잖아요, 우리 둘이. 그 순간 금자 씨가 USB에 남긴 마지막 녹음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던 금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 세연은 그 애는 준혁이를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처음부터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거실엔 정적이 가라앉았습니다. USB 속 영상은 멈췄고 세연은 눈을 감은 채 물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고 준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왜 하필 나야? 준혁이가 어렵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했습니다. 세연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당신은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날부터 매일 생각하며 살았어요. 세연의 눈은 깊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은정 언니,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당신 병원에서 실습하던 간호조무사. 언니는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어요. 준혁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 속 웃음 많던 한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병원 옥상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각도 함께 되살아났죠. 그건 사고였어.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방치였죠. 언니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병원도, 가족도, 당신도. 그 말에 준혁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언니가 남긴 메모. 가장 믿은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 그거 당신 말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끝났을 때 난 아직 17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세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일기장을 낭독하듯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경력을 쌓고 천천히 당신 근처로 다가갔죠. 그럴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란 걸. 준혁이는 손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질문에 세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엔 웃음기조차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나는 단지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죠.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보여줬을 뿐이에요. 준혁이는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획된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침묵의 시간 속 암살자였고 사랑조차도 증오의 일부로 삼은 차가운 연기자였습니다. 그 순간 집 안 어딘가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는 곧장 소리의 방향으로 달려갔고 금자 씨의 방 구석에서 숨겨진 작은 오디오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마지막 녹음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어졌을지도 모르겠구나. 준혁아, 엄마가 틀렸단다. 세연이 그 아이는 사랑받은 적 없는 아이야.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넌 너답게 살아. 녹음이 끝났을 때 준혁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또 다른 희생을 만들며 이 집안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거실 한켠 세연은 조용히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멈춰섰죠. 이제 남은 건 당신 몫이에요. 당신은 이 진실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니까. 문이 닫히고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연이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체가 전부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로 그녀는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준혁이는 멍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출근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아직도 USB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금자 씨가 남긴 수첩과 녹음기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은 맞춰졌지만 그 끝은 공허한 뿐이었죠. 세연이 금자 씨를 직접 해친 건 아니라는 고백, 그러나 정신적으로 몰아간 흔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자 씨의 행방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준혁이의 마음을 잠식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누가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 아내였던 사람, 그 사람을 수사해 주세요. 하지만 담당 형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 정황이 없으면 수사는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고는 싶지만 실종 신고 이상으론 진행이 힘들어요. 준혁이는 책상 위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소리, 제 어머니입니다. 실종 직전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걸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형사는 처음엔 무심했지만 녹음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정식으로 세연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준혁이는 스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고발 글을 올렸습니다. 내 아내는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가장했고 내 어머니는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사건은 점차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며느리, 시어머니 실종 사건과 연관, 가면을 쓴 가족, 복수의 그림자 드리운 사연. 언론은 추측을 더했고 댓글창엔 동정과 분노가 뒤섞였죠. 그 즈음 경찰은 금자 씨의 의료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실종 다음 날 금자 씨 명의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그 계좌는 오래전 폐쇄된 한 시골은행 지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은 한 농촌 마을의 작은 숙박업소에서 며칠 전까지 금자 씨와 닮은 여성이 머물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노모 한 분이 혼자 오셔서 조용히 방에만 계셨어요. 도시 말투였고 약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이틀 전 말도 없이 나가셨죠. 경찰은 방 안에서 발견된 약통과 작은 손거울 그리고 복사된 유언장 사본 한 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유언장 사본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때 사랑도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연의 실명과 사진이 뉴스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여성이 5년 전 다른 이름으로 잠시 입원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조현영 경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죠. 해당 기록은 과거 은정이라는 인물과의 연관성까지 보여주며 세연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다른 인물로 살아왔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세연의 과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 과거엔 은정의 동생 신원 세탁 후 접근, 사랑으로 위장된 복수국, 피해자는 어머니 실종.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의도된 심리 조작과 정체 은폐를 통한 장기 복수국으로 주목받게 되었죠. 준혁이는 매일 경찰과 언론의 전화를 받으며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금자 씨의 행방을 좇고 있었고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매 순간을 상상하며 견디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윤금자 씨 아드님 맞으시죠? 이분 며칠째 병원 근처를 배회하시다 쓰러지셨어요. 그녀는 강릉의 한 바닷가 근처 병원에 있었습니다. 탈진과 저혈당, 수면 부족으로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였죠. 몸무게는 8kg 이상 줄어 있었고 말을 잇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자 씨는 눈을 뜨자마자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세연이는 그 아이는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였단다. 그녀의 눈엔 원망보다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그 아이를 미워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날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세연 역시 누군가에게 외면받았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게 진실의 끝에서 금자 씨가 내려놓은 마지막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세연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신분 위조, 공문서 위조, 정신의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와 실종 유도 정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세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사랑은 내 몫이 아니었네요. 법원은 그녀에게 실형과 함께 정신치료 명령을 병행하며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를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복수국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자 씨는 회복 후 더 이상 아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 하나를 위해 살아보려 한다. 그 말엔 담담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준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 씨는 퇴원 후 서울을 떠났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던 충남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에 허름한 한옥을 구해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이젠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로 불리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점심엔 바닷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엔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흙냄새를 맡았죠. 금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 성당에서 자원봉사 안내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금자 씨는 혼자 지내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조용한 교감을 시작했죠. 그녀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듣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로웠던 건 누가 내 얘기를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해서예요. 금자 씨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을 땐 이미 많은 것이 정리되어 있었죠. 준혁이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서로는 충분했죠.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 그 말에 준혁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어머니라는 존재에 기대고 살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사회와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며 그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던 시간이 지나고 그 속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금자 씨는 어느 봄날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거창한 재산도 거대한 집도 없었지만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제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도 그 나름의 슬픔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한 문장은 금자 씨가 오랜 세월을 지나 얻은 가장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상처로 이어지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품는지가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결정짓는 법이니까요.